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칭기스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칭기스칸의 삶을 연구하다 보면 마법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컬어서 칭기스칸 매직이다 이렇게 칭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테무친의 삶의 초기에 자모카와 함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모카의 낯빛이 변하자 테무친이 자모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말을 타고 자모카의 무리를 떠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수많은 무리들이 테무친도 모르게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법 같은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테무친이 칭기스칸이 13일 전투에서 자모카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한 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긴 자모카 쪽에서 승자 쪽인 자모카 쪽에서 오로드족과 망구투족이 넘어옵니다. 이때 얼마나 테무친이 기뻤는지 잔치를 크게 베풀었었죠. 이 오로드족과 망구투족은요, 칭기스칸의 후반부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칭기스칸은 대업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전투에서 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칭기스칸의 편으로 넘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흔치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카라칼지트 사막 전투에서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때도 역시 승자 쪽에서 귀순자가 넘어와서 칭기스칸에게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또 발주나 오스카로 도망갔습니다. 19명만 남았습니다. 정말 칭기스칸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고를라스 종족이 또 칭기스칸에게 귀순해 옵니다. 19명을 보고 귀순을 해온 거죠. 그들은 맘만 먹었으면 이 19명의 칭기스칸의 남은 세력들을 다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칭기스칸의 밑으로 이 고를라스 쪽이 귀순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칭기스칸이 재기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주는 사건이죠. 19명과 고를라스 족만을 데리고 초원에 나타났을 때 며칠 만에 수십만의 전사들이 결집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9명하고 불과 수천 명의 사람들로 칭기스칸이 온칸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수십만의 사람들이 칭기스칸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의 매직입니다. 나이만과 통일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옹구투족이 나이만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약세인 칭기스칸 편으로 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칭기스칸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자, 큰 사건만 놓고 보아도, 큼직한 것들만 놓고 보아도 기적 같은 일들, 마법 같은 일들이 칭기스칸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이상한 일이 많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돕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겼고요.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칭기스칸이 위대했다는 것보다는 돕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다는 거,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이런 정도의 기적 같은 힘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맹목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자, 이것은 제가 큼직한 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찾아온 개인적인 사람들까지 따지자고 한다면 이런 매직은 칭기스칸에게서는 너무도 흔히 발견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초원이 칭기스칸 이전에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조금의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야비한 공간이었습니다. 늘 배신하고 약탈하고 법이나 약속이 아닌 원초적인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몽골초원이 겉으로는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자원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선상에서 늘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이기심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이기심은 배신과 약탈, 끝없는 원한 복수, 이런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몽골초원은 또한 극단적인 계급사회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뺏고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철저한 계급 사회가 바로 이 몽골 초원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정글 같은 초원의 삶은 이 초원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람을 강렬하게 필요로 했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칭기스칸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유독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숨 걸고 돕습니다. 당시 초원의 사람들이 그에게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존재이지요. 칭기스칸 이전의 초원이 정글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국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춘추전국 시대죠. 특별히 이 전국 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약육강식의 그 혼란스러운 형국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이기심, 냉혹한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 이기적인 성향에 자신의 사상의 기초를 놓았던 사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비자입니다. 한비자가 느꼈던 세상은 칭기스칸 이전의 혼란한 몽골 초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어야 했던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시대가 어떻게 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한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비자가 바라본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위나라에 사는 한 부부가 하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비단 100필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왕 기도를 할 거면 비단 100필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그러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많은 비단이 생기면 당신은 처벌을 테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같은 하늘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같은 부부가 기도를 하더라도 아내의 이익과 남편의 이익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한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나방의 어린 벌레와 닮았다. 뱀을 보면 누구나 놀라고 나방의 어린 벌레를 보면 누구나 기겁을 한다. 그러나 어부는 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아낙네는 손으로 누에를 잡는다. 자, 괄호를 한번 넣어보시죠. 즉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용감해지는 것이다. 한비자의 구조를 제가 그대로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익입니다. 인간은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징그러워 보이는 뱀하고 닮은 뱀장어도 잡고 누에고치도 손으로 막 만지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한비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또 듭니다. 술의 제조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바란다. 장의사는 사람이 많이 죽기를 바란다. 술의 제조자가 인자하고 장의사가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잔인하고 또는 인자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술의 제조자는 부자가 많아져야 수레를 많이 제조해서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자기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장의사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죽어야 자기가 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비자가 보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누구나 자기 이익을 쫓아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비자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법을 제시하고 신상필벌, 즉 반드시 잘한 것은 상을 줘야 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권세, 위력으로, 권위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칭기스칸이 이 일을 합니다. 그가 몽골 초원을 다 통일한 다음에 그 몽골 초원이 더 이상 혼란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칭기스칸은 성문법을 만듭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법만으로 세상이 잘 다스려질 수 있을까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분쟁, 다툼, 싸움, 경쟁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법만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고전적인 게임 이론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요. 자, 이런 가정을 합니다. 어떤 범죄로 2명의 용의자가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이들은 공범관계입니다. 지금 잡혀온 이 사건으로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자료를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추가적인 범죄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들은 심증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백을 통해서 이들의 범죄를 입증하려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제안을 합니다. 각각 이들을 다른 방에 서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도록 각각 다른 방에서 이 용의자들에게 취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A, B 두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모두 이전의 범행을 자백하면 둘 다 5년의 구형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한 사람만 자백하고 만약에 다른 한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백한 사람은 석방하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구형할 것이다. 세 번째는요. 두 사람 모두 너희들 A, B가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각각 1년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입장이 되어야 되냐면 용의자 A, B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적인 인간도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의 이익이 내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손해가 내게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데 무조건 내 이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게 더 큰 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옆에 나의 이익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경우의 수를 따져야 최선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가 최종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이라도 때로는 협력을 해야 훨씬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번 이렇게 따져보죠. 이 상황 속에서 A, B 용의자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A, B 용의자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불신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용의자 둘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흔히 범죄자들이지만 의리로 뭉친 사이니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적어도 둘만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모두 절대 자신들의 여죄, 자신들의 그 숨겨진 죄를 자백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둘은 자백하지 않고 각각 1년을 구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요, 용의자 A, B 두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이가 된다면 가령 저놈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놈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백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백을 해버리면 나만 10년 동안 감옥에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손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면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또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둘 다 죄를 자백하고 각각 5년의 구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10년이라는 형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죄를 자백을 할 것이고 각각 5년의 구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의자들 두 사람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를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로를 믿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각각 1년씩만 구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5년의 구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손해입니까? 서로를 신뢰할 때 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 이 서로의 이익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서로 신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의리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손해를 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다룬 책이 유명한 책이 바로 이 협력의 진화라고 하는 로버트 엑셀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에 민감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발전해 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인간들이 협력을 하는 것도 자신에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위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상황이 한 번만 된다고 한다면 서로가 최상의 선택을 하지 못할 겁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그 조직이 또 발전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면 서양 사람들의 특유의 분석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복잡한 수학 계산 과정이 들어있어서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전제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전제 위에서만 쓰여져서 마치 게임하듯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협력을 해서 서로에 관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한 큰 통찰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안한 최종적인 전략이 뭐냐면 티포텟 전략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인간들 속에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서로의 이익이 일치하기도 하고 또 이익이 상충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에서 언급한 그런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이고 자기 이익을 잘 보존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티포텟 전략, 이 전략으로 살아가야 가장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협력하라. 두 번째는 상대방의 배반엔 반드시 응징하라. 세 번째는 응징한 후에 용서하라. 네 번째는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잔머리를 굴리지 마라. 이것이 티포텟 전략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협력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만나면 호의를 가지고 만나고 될 수 있으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타인과 협력한다는 건 뭘 말하나요? 우리는 협력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누군가와 협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의 본질입니다.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기스칸이 몽골 초원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칭기스칸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초원의 백성들, 평민들, 노예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들과 자신을 동일한 파트너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을 칭기스칸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초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칭기스칸은 사실 몽골 초원에서 몇 되지 않는 소위 흰뼈 집안, 즉 칸의 후손이었습니다. 귀족의 후손이었습니다만은 그는 항상 평민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몽골 초원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원의 사람들이 칭기스칸에게 열광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보면요, 반드시 상대의 배반에는 반드시 응징하라, 이런 원칙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칭기스칸이 일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옹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옹칸이 거듭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칭기스칸은 상대의 배반에 응징하는 것을 분명하게 실행을 합니다. 가령 몽골 귀족이 주르킨 시족이 거듭거듭해서 배반하자 정말 인내함으로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철저하게 그들에게 보응을 합니다. 그리고요, 칭기스칸은요, 특별히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의 아량도 베풀지 않고 응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잔머리를 굴리지 마라. 이것은 기준이 선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칭기스칸 하면 그런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칭기스칸을 일단 믿어주고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응징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기스칸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선명하게 알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칭기스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질서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리더가 일반 평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 칭기스칸은 우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배신하는 것이다. 신뢰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칭기스칸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의 메시지가 몽골 초원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초원에 전파되니까 이 초원에 가득하게 되니까 거기서 엄청난 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위에서 보았던 칭기스칸의 매직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기스칸,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칭기스칸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칭기스칸을 살려야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초원의 사람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몽골 초원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에는요 커다란 비용을 수반합니다.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불신 속에서는 크게 느끼고 살아가고요. 그 불신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신 속에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아픔들을 수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은 이 초원의 그 거친 사람들에게서 협력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협력해야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준 사람이 칭기스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기스칸의 위대함의 본질입니다. 그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티포테 전략은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협력할 줄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협력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협력을 이끌어낼 줄 아는 협력할 수 있는 이기주의자들, 이렇게 세상은 둘로 나눠질 수 있고 다 이기적이지만 누구도 자기 이익을 중시하지만 협력을 하는 것이 세상을 훨씬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칭기스칸의 삶이 운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티포테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제가 강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칭기스칸이 어떻게 몽골 초원에서 그런 매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지, 어떻게 그 몽골의 사람들에게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